아버지, 저희 먼저 게이트 가 있을게요. 저녁 비행기예요. 쉬시다 3시간 뒤에 오세요. 알았어. 3시간 뒤에 가마. 아들아, 나 도착했는데 어디 있니? 여보세요. 어디니, 아들아? 며느라,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이 녀석아. LA행 탑승객 여러분, 탑승을 마감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저 노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도착하는 걸 봤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떠나지도 도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날 새벽이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본 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6시 20분. 국제선 출발 로비는 불이 절반밖에 안 켜진 시간이었습니다.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 홀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습관처럼 홀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출발 게이트 방향 맨 끝 벤치, 창가 쪽, 낡은 감색 캐리어 하나를 무릎 앞에 세워두고 앉아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패딩 점퍼는 두꺼웠지만 색이 다 바랬고 모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흰 머리가 형광등 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새벽 비행기 타려고 일찍 나온 어르신이겠거니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환승이 생긴 건지 결항이 난 건지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드물지 않으니까요. 저는 카운터 마감 처리하면서 서류에 눈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노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캐리어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손잡이에 낡은 항공 태그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걸 제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인천발, 하나는 LA행.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동료가 왔습니다. 저 어르신, 어제도 저기 있었거든요. 신고할까요? 저는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노인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이 있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눈이 걸렸습니다. 퇴근 전에 한번 다가갔습니다. 2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노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앞을 봤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홀의 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카트를 끌고 한번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심야 운항 중인 항공편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1년 전 아들 집 거실에서도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간 아들 집에서 어르신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으며 쟁반을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성준 씨 회사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버님, 그 땅 그냥 놔두면 뭐해요? 세금만 나오지. 그거 정리해서 저희한테 좀 보태주세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아들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못 들은 척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주머니에서 쌈짓돈이라도 꺼내려 하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푼돈 말고
좀 큰 걸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잘 돼야 아버님도 노후가 편안하신 거예요. 그날 어르신은 저녁도 얻어먹지 못하고 막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터미널까지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그쪽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자꾸만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거기 병원도 좋아요. 미리 예약도 해뒀어요. 눈을 떴습니다. 홀은 그대로였습니다. 활주로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이륙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이 창 쪽을 봤습니다. 불빛 하나가 올라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노인의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이 젖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홀은 조용했습니다. 방송도 없었습니다. 바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자판기 커피 2캔을 뽑았습니다. 한 캔은 제 것, 한 캔은 노인 옆 벤치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지나가 봤더니 캔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반쯤 눌러서 먹기 좋게 된 타이밍에 갖다 놨습니다. 역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노인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그럼 왜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나흘째 저녁 보안실 CCTV 모니터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새벽 화면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홀이 텅 비어 있고 노인 혼자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먹은 뒤였습니다. 빈 용기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쥐고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아무데나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보안팀 팀장이 제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 어르신 말인데요. 내일까지 신원 확인 안 되면 경찰에 인계해야 해요. 하루 더요?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31시간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노인 벤치 옆으로 갔습니다. 한 칸 뛰어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홀을 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 겁니다. 저도 오늘은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노인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홀 저쪽에서 방송이 2번 나왔습니다. 항공편 안내였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담요 하나를 벤치 옆에 내려놨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노인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요는 노인의 무릎 위에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여쭤봤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에는 제가 대화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저를 한번 보더니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카운터 너머로 노인을 봤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근무 신청서를 썼습니다. 사유란에 민원 대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 보안실 화면에서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화면에 소리가 없는 건 당연했지만 소리가 없어서 더 오래 봤습니다. 어깨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옆을 지나치는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앉아요. 앉았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상철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원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냥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순서가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꺼내놓듯 띄엄띄엄 내놨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은 40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3살 때 아내를 잃고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건 32살 때였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노인을 불편해했습니다. 대놓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 웃음 뒤에서 뭔가를 계속 가늠하는 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뭘 재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가 처음 인사를 오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날의 습기와 서늘한 분위기는 잊히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꽃무늬가 그려진 화사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최고급 한과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는 손길이나 자리에 앉아 치맛자락을 정리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준 씨가 아버님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각별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종일관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차를 내오는 사이 열린 문틈으로 우연히 본 며느리의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어르신이 사는 낡은 아파트의 벽지를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식장과 어르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감정하듯 훑어내리는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될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곧 처분해야 할 매물들을 살피는 중개업자의 눈에 더 가까웠습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진 않으세요? 집이 좀 넓은 것 같은데 관리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요. 어르신은 그 질문이 걱정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묻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르신이 대답을 아끼자 며느리는 다시 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답니다. 그 공손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어르신은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의 등이 조금씩 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장으로서의 무게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어르신이 알던 그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은 퇴근길에 불쑥 들러 아버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시오 하며 투정을 부리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함께 오는 아들은 늘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르신의 집안을 훑으며 관리와 효율을 말할 때
아들은 그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세수를 하거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슬쩍 물으셨답니다. 야, 이놈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냐? 안색이 왜 이래?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어르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냐?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순 없잖아. 우리라는 말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와도 예전처럼 집안일을 돕거나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벽에 걸린 시계나 베란다의 화분 개수를 세듯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공손함이 짙어질수록 아들의 침묵은 무거워졌고 어르신은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들이 당신을 아버지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답니다.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가장 먼저 알지만 가장 늦게 말하는 법입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좁아지고 아들의 입에서 효도 대신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도박빚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아들은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몇천이었습니다. 아들은 올 때마다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했습니다. 차 안에서 밥 먹다가 설거지하면서 늘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노인이 통장을 꺼낼 때까지 그 목소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평소답지 않게 유난히 살가웠답니다. 평소에는 현관문턱을 넘기도 전에 인상을 쓰던 아들이 그날은 어르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아버지, 가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넉살 좋게 웃었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르신의 낡은 소매를 매만지며 아버님, 옷이 이게 뭐예요? 미국 가면 훨씬 좋은 거 많으니까 다 버리고 가요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르신은 그 과한 친절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래, 자식인데.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하셨던 거지요.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어르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겠다며 법석을 떨었고 아들은 거실에 앉아 어르신의 무릎을 탁탁 치며 아버지, 우리 이제 꽃길만 걷는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살가운 미소 뒤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어르신은 그날 모처럼 아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비우셨답니다. 나중에야 깨달으셨죠. 그날의 살가움은 아버지를 향한 정이 아니라 곧 손에 쥘 재산 서류를 향한 예의였다는 것을요. 미국 이민 얘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셋이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오자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뒤로 빠지고 며느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잔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위임장은 어떻게 쓰는지, 공증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자세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살가웠습니다. 어르신의 어깨를 주무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미국 가면 공기부터 달라요. 한국처럼 이렇게 좁은 데서 아웅다웅 살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 마당 넓은 집에서 아버님 편히 쉬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 계획해놨어요. 어르신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찬찬히 읽으려 하자 아들이 옆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가로챘습니다. 아, 아버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온 거야.
우리가 아버지 속여 먹을까봐 그래. 빨리 사인이나 해. 그래야 출국 일정 맞추지. 우리 바빠. 어르신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핸드폰 게임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볼펜을 어르신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만 넘기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아버님 나쁜 길로 가게 하겠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노인이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자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패드로 미국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님, 거기 병원도 좋아요. 미리 예약도 해뒀어요. 어르신이 들려준 그날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방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됐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더니 내려놨습니다. 항공권은 변경했어요. 오후 2시 편으로. 아버님 거는 그대로 뒀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위임장, 매도 확인서, 공증 사본. 순서대로 정리해서 클리어 파일에 넣었습니다. 공증 날짜가 잔금보다 이틀 앞이에요. 순서 문제 없어요.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 며느리가 잠깐 봤습니다. 합법이에요. 서명도 있고 공증도 됐고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아들이 일어나서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예약은 LA 쪽으로 잡아뒀어요. 아버님한테 얘기한 거요. 실제로 잡은 건 우리 거 2개예요.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나중에 연락하면요? 며느리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국제전화 안 받으면 돼요. 번호 바꾸면 되고.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이에요. 위임장 작성일은 출국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잔금이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노인은 그 순서를 저한테 말할 때 본인도 처음 정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공항에 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까지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사러 잠깐 다녀오겠다고. 며느리가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방송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잔금 입금 다음 날 항공권을 변경해 두었습니다. 원래 예약과 다른 편이었습니다. 2시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이었습니다. 노인 모르게. 노인은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건 한 곳이었습니다. 눈이 아니었습니다. 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이 자꾸 들린다고 했습니다. 공항 첫날 밤에도 방송 소리가 날 때도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매번 통장을 꺼냈던 자신의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짧았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욕이 나오던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도 힘들었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이름이 생기자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 재산 정도, 공식 루트를 통해 간략하게 들어온 정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2필지, 충청도 1필지,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르신 옆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해서요. 혹시 토지가... 어르신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옅고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드님은요? 몰라. 집은 팔았지만 땅은 아들 앞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 크게 속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속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재산을 나눠서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애가 뭘 원하는지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자식이니까. 어르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공항에 남아 있었을까?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나가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이 그저 유행이라기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퇴직금의 절반을 떼어 차려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국수집은 1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배달원 김덕수 씨에게 들은 얘기였습니다. 이민 얘기가 나오기 2달 전 가게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늦게 아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배달원 김덕수 씨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방 안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 재료 다 떨어졌다고 몇 번을 말해. 아들은 카운터에 엎드려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이제 문 닫아요. 어르신은 빈 테이블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국수 한 그릇만 말아봐라. 배가 좀 출출하구나. 주방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육수 다 버렸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끓여둘 수도 없고요. 덕수 씨가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제가 금방 다시 끓여볼게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덕수 씨가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어. 장사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나? 어르신은 아들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덕수 씨가 어르신 앞에 그릇을 놓으며 면을 넉넉히 담았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덕수 씨를 보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 외투를 입으며 한마디 얹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민 가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으면 국수집 같은 거나 하다가 다 말아먹어요. 미국 가면 아버님 아는 분이 병원도 크게 한다면서요. 어르신은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병원 예약하는 것도 다 돈이에요, 아버지. 우리 남은 돈 탈탈 털어도 모자라.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드셨습니다. 국수물은 싱거웠고 면은 설익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게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다 드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가게 접는 거 도와줄까요? 덕수 씨가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아니, 됐어요. 충분해요. 어르신은 국수를 절반도 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가게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하며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배달원 덕수 씨만이 어르신이 남긴 싱거운 국수 그릇을 치우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국수집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으려 했던 날, 아들은 국수 대신 한숨과 돈 얘기만 내놓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 로비 쪽에서 누군가 우리 홀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50 안팎의 남자였습니다. 작은 키에 검게 탄 얼굴, 손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들려 있었습니다. 점퍼는 낡았고 운동화 코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헬멧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점퍼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어르신을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왔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항공편 안내였습니다. 덕수 씨도 어르신도 듣지 않았습니다. 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봤습니다. 며칠 됐어? 덕수 씨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어르신이 창 쪽을 봤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덕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어르신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출발편 목록이 올라갔습니다. 자동문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덕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한 칸 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덕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 씨가 정면을 봤습니다. 헬멧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 어르신이 덕수 씨를 봤습니다. 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 있잖아요. 어르신이 말이 없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탑승 마감 안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덕수 씨가 어르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이 작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 덕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그 남자는 국수집 배달원 덕수 씨였습니다. 공항에 오기 한 달쯤 전 어르신께서는 국수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그날로 문을 닫는 날이었고 간판은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터는 반쯤 내려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문 앞에 서시자 덕수는 걸레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덕수가 먼저 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고 그냥 서서 한동안 안을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국수 냄비는 비어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미국 가신다면서요? 덕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늘 하던 것과 같았지만 어르신께서는 그날 유난히 그 말이 무겁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셨다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덕수가 물으니 글쎄 안 돌아올 것 같네.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괜히 묻는 말이 있고 괜히 묻지 않는 편이 나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덕수는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계산대 쪽을 한번 봤습니다. 돈을 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국수는 드리지 못합니다. 괜찮네.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네. 덕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다가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모습이 어릴 적 어른들 앞에서 웃던 덕수의 어린 시절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돌아서시기 전에 덕수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늘 하시던 인사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몸 조심하세요. 덕수도 평소처럼 대답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셔서도 식사는 꼭 챙겨 드십시오. 그날은 서로 더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그날로 문을 닫았고 어르신께서는 한 달 뒤 공항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덕수 씨는 어려서부터 홀로 커온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연락한 건 공항에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일어섰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폈습니다. 덕수 씨가 손을 내밀었고 어르신이 손잡이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가볍고 조용한 동작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자동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그 벤치, 그 담요, 컵라면 용기를 두 손으로 쥐고 있던 새벽 화면, 어르신의 뒷모습, 전화가 온 건 11월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공항 직원 이현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그분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있어서요. 목소리는 점잖았습니다. 조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수소문했어요. 공항 민원실에도 연락하고 직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CCTV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아버지가 공항 떠나실 때 영상이요. 몇 년 됐는데 보관이 되나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 CCTV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입니다. 3년이 지난 영상은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람이 묻고 있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3년을 빼면 2년 반을 안 찾은 거였습니다. 그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했습니다. 사실은요, 토지 명의가 이전이 돼 있더라고요. 이전 시점이 아버지가 공항에 계셨을 때랑 겹쳐서요. 소유권 문제가 좀 있고 취소가 가능한 건지 세금 문제도 확인이 필요해서 저는 창밖 활주로를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말해야 할 것을 잠깐 구분했습니다. 어르신이 공항을 떠나실 때는 건강하셨어요. 곁에 아시는 분이 계셨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누구죠?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혹시 연락처나? 없어요.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혹시 토지 쪽에 뭔가 처리를 하신 게 있을까요? 명예 이전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 쪽에서 다투려면 시점이 중요해서요. 저는 공항 직원이에요. 덕수 씨가 멈췄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없고 안다 해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을 먼저 물었던 것. 아버지 건강보다 명예 이전 시점을 먼저 언급한 것. 소유권 취소 가능성, 세금을 순서대로 짚은 것.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분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홀을 봤습니다. 출발 로비 끝, 창가 벤치, 낡은 캐리어 하나를 앞에 세워두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이 있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막 시작했을 때 카운터 앞에 남자가 왔습니다. 검은 코트였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지만 셔츠는 다려져 있었습니다. 40쯤 됐을 겁니다. 이현우 씨 맞죠? 맞다고 했습니다. 뒤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반 걸음 뒤에 서 있었는데 시선은 저한테 고정돼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박상철 씨 아들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토지권인데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명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전 시점이 3년 전이에요. 아버지가 공항에 계셨을 때랑 거의 맞아요. 네. 그때 아버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혼자 오셨어요. 공항 계시는 동안이요. 저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 번 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국수집 배달원이에요. 저희가 알아봤어요. 아버지 단골이었던 집. 그 사람한테 전부 넘어간 거예요. 경기도 2필지, 충청도 1필지 전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예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법무사 선임했고 증여 무효 소송 진행할 거예요. 참고인으로 협조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문장처럼 나왔습니다.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내 쪽으로. 아내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평생 남한테 뭘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토지를 넘기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창 쪽을 봤다가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오래 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판단이 온전하셨겠냐는 거예요. 말이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공항에 계시는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빠르게 가라앉힌 것처럼. 면담실을 나가기 전에 한 번 아들을 봤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우편은 2월에 왔습니다. 제 앞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면담실 예약 기록에 남아있던 주소로 뭔가가 왔다고 총무팀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서류였다고 했습니다. 주소가 공항으로 잘못 적혀 있어서 반송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법무 쪽 일을 하는 지인과 얘기가 흘렀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얘기를 꺼냈더니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증여자가 살아있고
의사 능력이 있었던 시점이면 뒤집기 어렵죠. 공증까지 됐으면. 공증이 돼 있으면요? 거의 안 돼요. 그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지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러 알아본 건 아닌데 들었다며 꺼낸 얘기였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준비 중에 세무 쪽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토지 명의가 이전된 시점에 맞물려 발생한 세금이었습니다. 증여세, 농지 관련 부담, 과거 몇 년치 거래 내역까지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소송을 통해 명의를 돌려받으려면 그 세금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대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쓸 자산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요.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들이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취하됐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공항 근처 국수집을 지나친 건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창으로 보였습니다. 오래된 간판, 열린 문, 켜진 불. 그 앞에 오토바이가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달 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토바이였습니다. 버스가 지나치면서 잠깐 안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카운터 앞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검게 탄 얼굴이었습니다. 버스가 지나치고 나서도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창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계산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자기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그걸 알고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산했습니다. 끝까지. 다만 아버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벤치에서 계산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래서입니다.